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관계 조언을 위한 컨텐츠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의부증 관계 속에서 자기 판단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 특히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의부증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이 관계의 이름을 빌려 작동하는 심리 구조이며 사랑의 언어로 통제를 실행하는 체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좀 더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가정이니까 참고 버티는 게 맞지 않을까? 상대도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철학적으로 보자면 관계는 희생의 지속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 자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만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고대 티베트 불교 경전인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망자가 죽은 뒤 두려움에서 나온 환영을 실제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두려움은 외부 대상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이 형상화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의부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의심은 당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대 내부의 불안이 만들어낸 환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순간은 그 환영을 당신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오해살 행동을 했나?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 세 문장은 배려가 아니라 현실 판단권을 넘겨주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보는 영상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의부증 관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폭언도, 감시도, 추궁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자기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용해질 수는 있어도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사랑은 두 인격이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통제는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의 불안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의부증 관계에서 피해자는 상대의 불안을 대신 통과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의 업계원, 각자가 통과해야 할 중음 중인입니다. 타인의 불안을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잠시 정상처럼 보이는 시기가 가장 위험한가를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야말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돌아가고 가장 많은 죄책감이 재주입되며 가장 많은 자기의심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떠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싸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부증. 안에 잠시 정상처럼 보이는 시기에 조심해야 하는 함정입니다.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 재장전 구간입니다. 다음은 의부증. 안에 잠시 정상처럼 보이는 시기에 조심해야 하는 함정입니다.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 재장전 구간입니다. 이 시기는 많은 피해자가 이렇게 오해하는 구간입니다. 첫째,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 둘째, 내가 너무 예민했나? 셋째,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그러나 이 시기는 치유 단계가 아니라 구조적 조정 단계입니다. 의부증 안에 잠시 정상처럼 보이는 시기에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 함정으로 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략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의부증 아내에게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첫째, 의심 질문이 줄어들고 둘째, 감시, 추궁이 멈춘 것처럼 보이며 셋째, 내가 문제였어 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실제 의부증 아내의 내부 구조는 첫째, 의심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둘째, 직접적 공격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통제 방식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첫째, 노골적에서 은근한 것으로. 둘째, 추궁에서 분위기 관리로. 셋째, 분노에서 피해자 역할로 전환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망자가 죽은 후에 의식이 위기를 느끼면 형태를 바꿔 집착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즉, 이 시기의 평온은 집착의 소멸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의부증 안에 잠시 정상처럼 보이는 시기에 조심해야 하는 두 번째 함정은 네가 힘들어하는 걸 이제 알겠어 하는 함정입니다. 이 말은 가장 강력한 고리입니다. 왜 위험한가? 이 말은 책임 인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원인을 여전히 관계로 돌리는 언어입니다. 의부증 아내는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예민했어. 그러나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 심리 문제. 내가 치료받아야 한다. 여기서 피해자인 남편이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그래, 서로 힘들었지.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이 순간 피해자인 남편은 다시 공동 책임 구조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의부증 아내 잠시 정상처럼 보이는 시기에 조심해야 하는 세 번째 함정은
애정 표현이 늘어나는 시기의 위험성입니다. 이 시기에 자주 나타나는 변화는 첫째, 스킨십 증가. 둘째, 다정한 말. 셋째, 미래 계획 제안. 그러나 이것은 신뢰 회복이 아니라 연결 고정 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의부증. 아내는 상대가 멀어질 때 가장 강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애정은 이들에게 너는 아직 내 영역 안에 있다는 확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부증 피해자인 남편이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는 심리적 기준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정상 감각으로의 복귀입니다.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정도 이유로 떠나도 될까요? 정답은 떠날 자격이 아니라 머물 이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입니다. 의부증 피해자인 남편이 죄책감 없이 떠나도 되는 첫 번째 기준은 설명해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더 올라갈 때는 죄책감 없이 떠나도 됩니다. 첫째, 한 번 설명을 하면 두 번을 설명 요구하고, 둘째, 두 번 증명을 하면 세 번 검증을 요구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회복 불가 구조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망자가 죽은 후에 집착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됨으로써 유지됩니다. 의부증 피해자인 남편이 죄책감 없이 떠나도 되는 두 번째 기준은 관계 유지를 위해 내가 나를 줄이고 있다고 느낄 때는 죄책감 없이 떠나도 되는 기준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심리적 탈진 상태입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먼저 계산한다. 둘째,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준비한다. 셋째, 평온보다 문제없음을 목표로 산다. 이때 떠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입니다. 의부증 피해자인 남편이 죄책감 없이 떠나도 되는 세 번째 기준은 상대의 감정이 내 책임처럼 느껴질 때는 죄책감 없이 떠나도 되는 기준입니다. 이 감각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첫째, 불안해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둘째, 화내면 내가 설명을 못한 것 같고, 셋째, 무너지면 내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을 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역할 고정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지는 진짜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죄책감은 상대를 버린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내가 상대의 불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왜곡된 신념에서 나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언어로 말하면 망자가 죽은 후에 각자의 업계은 각자가 통과해야 할 중음이다. 피해자인 남편이 대신 통과해 줄 수 있는 불안도, 공포도, 집착도 없습니다. 정상처럼 보이는 시기는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통제 방식의 재정렬일 수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는 기준은 첫째, 상대가 얼마나 불쌍한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를 잃고 있는가입니다. 떠남은 처벌이 아니라 관계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떠나는 순간 상대는 처음으로 자기 의식과 단독으로 마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기회가 그를 살릴지 아니면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할지는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다음은 피해자인 남편이 떠난 뒤 의부증적 아내가 보이는 전형적 반응 5단계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통제 상실에 대한 반응. 의부증자는 이별을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공제체계의 붕괴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반응은 애도의 순서가 아니라 권력 회복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피해자인 남편이 떠난 뒤 의부증적 아내가 보이는 1단계는 갑작스러운 평온과 이해입니다. 내 선택 존중할게. 본 모습은 첫째, 담담한 문자를 보내고, 둘째,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아. 셋째, 성숙한 태도를 연출합니다. 그런 의부증적 아내의 실제 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단계는 상실 부정입니다. 의부증적 아내는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믿고 싶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피해자인 남편이 주의할 점은 이 평온에 반응하면 의부증 아내는 아직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피해자인 남편이 떠난 뒤 의부증적 아내가 보이는 2단계는 감정 폭발과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나 이렇게 힘든데 너는 너무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때 전형적 행동은 첫째, 갑작스러운 분노를 하고, 둘째, 건강, 우울, 고통을 호소하며, 셋째, 넌 사람도 아니야, 난 이렇게 아파 하며 급전환합니다. 핵심 구조는 2단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피해자인 남편에게 죄책감을 재주입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관점 보면 왕자가 죽은 후에 집착은 상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피해자인 남편이 떠난 뒤 의부증적 아내가 보이는 3단계는
자기 반성과 변화 선언입니다. 나 상담받을게. 진짜 달라질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 가장 위험할까요? 첫째,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단계이고, 둘째, 피해자인 남편이 돌아오는 경우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첫째, 구체적 치료 계획도 없고, 둘째, 장기적 행동 변화도 없으면, 셋째, 책임의 전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선언은 있지만 구조 변화는 없습니다. 핵심 기준은 말이 아니라 지금 당신 없이도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가만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인 남편이 떠난 뒤 의부증적 아내가 보이는 4단계는 분노의 외부 투사입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다음은 전형적 변화입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에게 왜곡된 이야기를 유포하고, 둘째, 피해자인 남편의 평판을 훼손하며, 셋째, 제가 문제였다는 서사를 구성합니다. 이때 의부증적 인간의 심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부증적 인간은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정체성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악역을 외부에 만들어야만 버팁니다. 피해자인 남편이 떠난 뒤 의부증적 아내가 보이는 5단계는 새로운 대상 탐색 또는 회귀 시도입니다. 그래도 너만한 사람은 없어 라는 반응을 합니다. 이때 두 갈래 나뉩니다. 첫째, 새로운 관계를 급하게 시작하거나, 둘째, 몇 달 몇 년 뒤 다시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때의 접근은 사랑이 아니라 익숙한 통제 구조에 대한 회귀 욕구입니다. 다음은 피해자인 남편이 다시 정상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안전한 관계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새로운 상대뿐 아니라 자기 상태 점검용입니다. 첫째, 의부증. 아내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장이 늦어도 설명 충동이 없다. 오해받을까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상 애착의 첫 신호입니다. 둘째, 의부증. 아내에게 거리 유지나 경계를 세웠을 때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건 말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내 선택이. 이 말 이후에도 관계의 온도가 유지된다면 그 관계는 신뢰의 기반입니다. 세 번째, 의부증. 아내에게 감정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어야 한다. 의부증. 아내가 불안해도 내가 고쳐야 할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역할 해방 상태입니다. 네 번째, 의부증. 아내와 갈등 후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겨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관계의 파괴 신호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인격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부증 관계에서는 작은 다툼 하나가 곧바로 이렇게 변형됩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 태어났다. 내가 문제다. 이 지점에서 회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바로 이 두 문장입니다. 이 구분이 가능해졌다면 회복이 상당히 진행될 상태입니다. 정상관계에서의 미안해는 행동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말은 상처였을 수 있어. 그 점은 미안해. 여기에는 내가 존재 자체로 잘못되었다는 의미도 없고 나라는 인간이 부정당했다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반면 의부증 관계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는 순간부터 전제가 달라집니다. 미안하면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인정해야 해. 그래서 남편은 사과를 하는 동시에 자기 존재를 반납하게 됩니다. 회복된 상태의 남편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미안하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고 미안하지만 나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 구분이 가능해졌다면 이미 정상 감각이 상당히 복구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다툼은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둘째, 감정이 어긋날 수 있으며 셋째, 그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부증 관계에서는 다툼이 곧 협박이 됩니다. 이런 식이면 우리 끝이야. 너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아. 그래서 남편은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를 잃을 공포부터 떠안게 됩니다. 회복이 진행된 남편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첫째 다툼은 관계의 종료 조건이 아니다. 둘째 갈등은 조정의 대상이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셋째, 의견 충돌이 곧 버림받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감각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미 위협 기반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갈등 후에도 나는 나다 라고 느껴지는가? 가장 중요한 체크 질문입니다. 의부증, 아내와 갈등이 끝난 뒤 당신은 이런 상태인가요? 첫째, 내가 너무 못됐나만 반복하지 않는가? 둘째, 하루 종일 죄인처럼 자신을 해체하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아도 숨이 쉬어지는가? 정상관계에서는 갈등이 끝난 후에도 자아가 남아있습니다. 불편한 순간은 있었지만 그게 곧
내가 잘못된 인간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문장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정상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미안함은 존재 부정이 아닙니다. 둘째, 다툼은 관계 위협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남편은 이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죄책감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회복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다섯째, 혼자 있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야 합니다. 첫째, 각자의 시간. 둘째, 각자의 세계. 셋째, 각자의 감정. 이것들이 허용될 때 관계는 소유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떠난 뒤 의부증자의 반응은 사랑의 단계가 아니라 통제회복 시도 5단계입니다. 피해자의 회복은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예 언어로 말하면 당신은 이미 타인의 중음 주인을 대신 통과하던 존재에서 자기 의식으로 돌아온 존재로 이동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선택한 관계만이 정상관계입니다. 원하시면 다음으로 의부증 관계 이후 피해자가 겪는 공허함의 정체, 다시 끌리지 않기 위한 감각 훈련, 또 이어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부증적 아내로부터 떠난 이후 피해자인 남편이 흔히 겪는 공허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공허함 때문에 다시 의부증적 관계에 끌릴 위험이 생기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부증적 아내로부터 떠난 이후 피해자인 남편이 느끼는 공허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의부증 관계를 끝내고 나면 많은 피해자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편한데 이상하게 허전해요. 싸울 일도 없는데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이 공허함은 사랑이 사라져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비정상 자극에 길들여진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의부증 관계 뒤에는 공허함이 남을까? 의부증 관계에서는 사랑보다 훨씬 강한 세 가지 자극이 반복됩니다. 첫째, 긴장감으로 언제 또 의심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둘째, 해명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태와, 셋째, 싸움 뒤 잠시 찾아오는 평온의 해소. 이 구조는 뇌를 불안에서 해명으로, 다시 해명에서 안도의 중독 루프에 묶어둡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불안도 사라지고 해명도 필요 없고 싸움도 없는데 뇌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왜 아무 일도 없지? 왜 이렇게 심심하지? 이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즉, 이 공허함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긴장 중독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공허함이 가장 위험한 이유. 문제는 이 공허함을 피해자가 잘못 해석할 때 발생합니다. 아직 그 사람을 좋아하나? 그래도 그때가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나?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사람은 다시 강한 자극을 주는 관계로 끌려갑니다. 의부증 아내였든 비슷한 성향의 다른 사람이 익숙한 불안을 주는 대상이 다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끌리지 않기 위한 감각 훈련은 무엇일까요?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공허함을 문제로 보지 마세요. 이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조용함을 위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는 상태는 버림받음도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냥 안전한 상태입니다. 셋째, 자극이 아닌 안정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세요. 첫째, 연락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둘째,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대화. 셋째, 긴장 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관계. 이런 경험이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관계의 감각입니다. 정리하면 의부증 관계 이후의 공허함은 당신이 잘못되어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그 공허함은 첫째, 불안이 빠져나간 자리이며, 둘째, 통제가 사라진 공간이고, 셋째, 이제부터 정상 감각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자리를 다시 의심과 긴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어도 괜찮은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끌리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감각 훈련입니다. 의부증 관계에서 피해자인 남편이 왜 무너지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전환점은 어디일까요? 다음은 번째 피해자가 무너지는 결정적 지점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피해자 남편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첫째,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둘째,
괜히 오해살 행동을 했나? 셋째,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 말은 화해가 아닙니다. 현실 주도권을 넘겨주는 선언입니다. 이후 의부증자는 더 이상 의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인 남편이 스스로 통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무너지는 결정적 순간, 의부증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내가 소리를 지를 때도, 의심이 폭발할 때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피해자인 남편의 입에서 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첫째,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 판단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첫 선언입니다. 당신의 의심은 근거가 있다. 문제는 내 감각이다. 이 한마디로 남편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아내의 왜곡된 인식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괜히 오해살 행동을 했나? 이 말이 나오면 이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정상관계에서는 오해는 설명하거나 풀어야 할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부증 관계에서는 이 문장이 이렇게 변합니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내가 문제다. 상대의 의심은 당연하다. 이 순간부터 남편은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 말은 화해의 약속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통제에 대한 자발적 동의서입니다. 이제 의부증 아내에게는 의심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연락 빈도를 줄이고, 둘째, 만남을 피하고, 셋째, 설명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먼저 제안하고, 상대의 기분을 기준으로 일상을 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가 통제에 직접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왜 이것은 화해가 아닌가? 화해란 서로의 기준이 다시 조율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위의 세 문장은 기준 조율이 아니라 기준 포기입니다. 첫째 사실, 판단권을 포기하고, 둘째 감각, 신뢰를 포기하며, 셋째 행동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반복되는 순간 관계는 더 조용해질 수는 있어도 더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가 예민했나 봐. 둘째, 내가 오해살 행동을 했나? 셋째,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 말들은 평화를 만드는 말이 아니라 현실 주도권을 넘겨주는 선언입니다. 이후 의부증자는 더 이상 의심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인 남편이 스스로 통제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너짐을 멈추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 관점에서 본 의부증적 가스라이팅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망자가 죽은 후에 두려움에서 나온 환영을 실제로 착각하지 말라 낸 것입니다. 의부증적 아내는 자기 내면의 공포를 외부 현실로 투사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환영을 타인의 마음에 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무지무명의 전염이며 타인의 정신적 해탈을 방해하는 중대한 업입니다. 첫째, 의부증은 불안에서 시작해 가스라이팅으로 완성됩니다. 둘째, 설명은 방어가 되고 방어는 죄가 됩니다. 셋째, 신뢰는 자유가 아니라 통과 조건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피해자 남편이 자기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구조는 고착화됩니다. 왜 피해자 남편은 알면서도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의부증 관계의 피해자에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첫째, 그렇게 힘들면 왜 안 헤어져? 둘째, 정상이 아닌 걸 알면서 왜 버텨? 이 질문은 구조를 보지 못한 질문입니다. 의부증 관계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완화로, 완화에서 통제로, 보상의 반복 회로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의부증 피해자 있는 관계에서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다음은 의부증 관계의 중독 메커니즘 4단계 순환입니다. 의부증 관계는 다음의 순환을 반복합니다. 1단계는 긴장 유발 단계입니다. 첫째, 의심. 둘째, 추궁. 셋째, 감정적 압박. 이때 피해자 남편의 신경계는 극도로 각성되는 단계입니다. D단계는 자기 방어와 자기 검열 단계입니다. 첫째, 설명. 둘째, 사과. 셋째, 행동 수정. 이때 피해자 남편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줄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일시적 안정 단계입니다. 첫째, 이번엔 믿어볼게. 둘째, 나도 예민했어. 이 순간 긴장이 풀리며 강한 안도감이 찾아오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감정적 보상 단계입니다. 첫째, 다정함. 둘째, 관심. 셋째, 인정. 이때 뇌는 이 안도감을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이 보상이 중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의부증 피해자 남편은 왜 고통이 아니라 안도감에 중독될까요? 중독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에 형성됩니다. 의부증 관계에서 피해자는 평소에는 불안과 긴장 속에 있다가 아주 짧은 평온을 경험합니다. 이때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해야 안정이 온다. 그래서 피해자 남편은 고통의 원인에게서 고통의 해소를 동시에 기대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기애적 통제가 중독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의부증적 아내는 피해자 남편에게 안정의 조건을 이렇게 만듭니다. 첫째, 네가 조심하면 괜찮아. 둘째, 네 태도가 바뀌면 나도 달라질 수 있어. 셋째, 우리는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 이 말들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부 안정입니다. 피해자 남편은 끊임없이 조금만 더 잘하면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도박형 심리 구조입니다. 의부증 피해자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의부증 관계가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점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가 너무 자유분방한가? 둘째, 내가 신뢰를 못 주는 성격인가? 셋째, 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는 세뇌가 아니라 지속적 감정 압박의 결과입니다. 자기 판단을 잃으면 관계 판단도 잃게 됩니다. 의부증 피해자 남편은 트라우마 결속, 트라우마 본드 형성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의부증 관계는 트라우마 결속을 만들어냅니다. 위협을 가한 사람이 동시에 위안을 제공할 때 피해자는 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더욱 묶입니다. 이 결속은 사랑보다 강하고 이성보다 빠르게 작동합니다. 의부증 피해자 남편이 떠나려 할 때 더 괴로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의부증 피해자 남편이 떠나려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첫째,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둘째,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셋째, 그래도 좋은 순간도 있었잖아. 이것은 미련이 아니라 중독 금단 증상에 가깝습니다. 뇌는 익숙한 긴장을 잃는 것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망자가 죽은 후에 두려움 속에서 붙잡은 대사는 해탈이 아니라 윤회의 사슬이 된다. 의부증 관계에서 피해자 남편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기 위한 대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집착은 자신을 구속하는 업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의부증 관계는 중독 구조입니다. 둘째, 피해자는 고통이 아니라 안도감에 중독됩니다. 셋째, 조건부 안정은 도박 심리를 만듭니다. 네 번째, 떠나려 할수록 불안해지는 것은 정상 반응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부증적 인간은 왜 절대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는가를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부증 관계에서 피해자가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는 기준과 떠난 뒤 나타나는 통제 회복의 5단계 반응, 그리고 다시 정상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감각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떠남은 처벌이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관계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를 더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의부증적 인간은 그토록 많은 확인을 받고도 결코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는가? 왜 수많은 설명과 증거, 심지어 결혼과 아이조차도 근본적 안정을 만들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제는 정말 알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나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내부 불안 구조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두려움은 대상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먹고 자란다고. 의부증적 구조도 같습니다. 확인은 끝이 아니라 내성을 키웁니다. 통제는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의부증 9부에서는 의부증적 아내가 왜 절대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는지, 의심이 멈추지 않는 내부 구조는 무엇인지, 사과가 왜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완벽함이 왜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를 구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줄어들고 판단은 또렷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기 감각을 되찾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의부증의 마지막 핵심 구조, 왜 절대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는가를 다루겠습니다.